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7분입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로 우리 경제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 관세 부과로 통상 리스크가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더 강력한 관세 정책을 떠안은 정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대책 마련에 시급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대선까지 2달 동안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기 수습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우리 한국 경제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그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이 생각보다 좀 길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간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컸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그 11시 22분에 이제 파면 선고가 났는데, 일단 정치적인 리스크는 그 전에 있었던 건 좀 어느 정도 좀 완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뭐 오늘의 역사적 이벤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네. 해석한다면 불확실성의 제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불확실성은 뭐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물음표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그 국면에서 11시 22분을 기준으로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 하던 그 물음표가 지워지는 거죠. 네. 불확실성의 제거고, 뭐 특히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그 지점에 네. 그 지점에나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자. 그동안은 어떤 투자도 좀 보류를 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결정을 네. 좀 해외에서의 해보고. 시각은 더 심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던 그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 투자 적정한 시점 되면 해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는 시점이 온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그 경제 불확실성 지수 네. 그 EPU를 발표했다면서요. 네. 네, 3월 EPU가 2월보다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경제 불확실성 지수인데요. 304.78 포인트가 나왔는데 네. 지난달이 296.03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8.75 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고요. 이게 말 그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해서 소비 못하겠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사업 진출 못하겠네. 투자 못하겠네. 네. 이런 마음을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대외적으로는 소용돌이가 일고 있고요. 트럼프 2.0이라는 또 대내적으로도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네. 이 양쪽의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으로 고조된 그 시점이 3월 말 4월 초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이게 300이 넘는 건 굉장히 높은 건가 봐요. 굉장히 높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EPU가 뭔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여쭤봤습니다. 네. 네. 자, 그 오늘 그 탄핵 심판 선고 이후의 시장 반응. 앞서 저희가 이제 경제뉴스 브리핑에서도 탄핵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네. 심판 그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식시장이 막 출렁거렸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그 시장 반응을 좀 종합해 주신다면. 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네. 트럼프가 거대한 바가지로 찬물을 부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조그만 컵에다가 따뜻한 물을 가지고 그 욕조에 찬물이 가득한데 뜨거운 물을 부으면 뜨거워질까요? 뭐 안 뜨거워지겠죠. 네. 미지근해지지도 않겠죠. 네. 그 영향력을 본다면 예. 세계 증시가, 미국 증시는 이제 어젯밤이었고, 네. 지금 현재 중국 증시, 일본 증시, 세계 모든 증시가 예. 이 관세의 그 충격의 도가니고, 뭐 트럼프는 연설 때 뭐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해방의 날이 아니라 재앙의 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정말 이렇게 큰 조정은 거대한 찬물 욕조가 가득 채워진 느낌이고, 이 얼음물에 뜨거운 물을 부은 거죠. 불확실성의 제거.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 11시 22분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또 하락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네. 그 관세 전쟁의 여파가 그만큼 현실은 경제적으로 더 찬물이다. 크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네, 얼음물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네. 네. 그 환율 시장은 그래도 좀 이제 그 약세를 보인 거잖아요. 네. 이게 우리 그 탄핵 선고 원이라기보다는 미국 자체의 원인이 더 큰가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두 가지 다 두 가지 포함됩니다. 다. 자, 예. 환율은 예. 쉽게 말하면 미국 달러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나 한국 돈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나 이 두 가지 양방향을 다 봐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근데 관세 전쟁을 펼치면 미국 국민들도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도 둔화될 거야. 그러니까 미국 GDP의 70%가 소비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렇게 관세를 올리면 자동차에 예를 들어서 25% 관세가 부과돼서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1,000만 원짜리가 1,250만 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누가 사겠습니까? 5천만 원짜리면 6천만 원이 되거든요. 안 삽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둔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도 둔화될 것이다. 네. 이런 걱정 때문에 미국 달러 가치의 약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약세화. 거기에 우리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원화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어 하는 움직임이었다가 이제 불확실성이 제고되네. 원화를 조금 매력적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네. 원화에 대한 가치는 상승하고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또 하향 안정화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러면 환율 움직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뭐 교수님께서는요? 기존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은 네. 이제 하향 안정화를 보일 거긴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강달러가 아니진 않을 것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강달러고 오늘도 강달러인 거예요. 다만 환율의 하향 안정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요.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환율을 예측하기는 뭐 이전에 우리가 봤던 1,100, 1,200 이런 건 좀 어렵다고 보시는 그런 건 거죠? 어렵다는 거죠. 네. 1,400원이나 많이 내려가 봐도 1,350원을 향해서 네. 균형점을 그 정도로 잡으시면 좋겠고 그 정도의 균형점을 찾아서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약달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시는 근거는요? 뭐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지금은 상당히 둔화될 것 같아 하는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움직임 때문에 미국 경제가 나름 탄탄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고 아무리 그래도 한국 경제가 더 어렵죠. 또 역시 금리도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네. 한국 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상황이 된다면 금리 인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의 차가 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소 강달러를 좀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은 됩니다. 네. 그러나 거시경제의 펀더멘탈이 돈의 가치를 결정지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과거에 강했던 강달러보다는 약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불확실성인데요. 네. 불확실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더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에 아주 충격적인 불확실성이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오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4월 3일, 4월 4일 네. 연이어서 이 과정에서 상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굉장히 고조됐었는데 이 불확실성이 이제는 해소되는 거고 역시 지금 탄핵 정국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고 네. 불확실성이 해소는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 달러 선호 현상이 조금 주춤하게 만들죠. 네. 이런 것들이 강달러의 다소 약세화, 여전히 강달러겠지만 다소 하향 안정화 이런 흐름은 유지할 수 있겠다 봅니다. 과거에 그 두 번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와 지금은 물론 그 시장 여건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텐데 네. 어쨌거나 오늘 이후로는 뭔가 좀 변곡점을 맞이해서 전환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부분 제가 여러분께 좀 체감 가기 쉽게 제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면요. 비상계엄 선언 그 다음 날 예. 제가 무슨 A 금융사와 세미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세미나 대상이 이 금융사가 투자자들을 모아서 투자 기관입니다. 네, 국내외 기관, 주로 해외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간단한 거 사는 게 아니라 대기업을 사는 겁니다. 몇 조짜리 대기업을 사서 가치를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주인을 찾아주자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로 기관 투자자들을 70여 개를 모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미 투자하기로 마음 먹고 온 겁니다. 그 자리에. 그럼 그게 12월 4일에 예정돼 있었습니까? 그게 아침이었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그 세미나는 형식적으로 개최가 됐지만 네. 세미나가 끝나고 네. 이 70여 개 기관들이 다. 전원 투자 철회를 단행했습니다. 그 전원 투자 철회를 단행하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의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지점에 재검토하겠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의 제거는 투자자들이 이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문제는 제거됐으니 네. 다른 고민을 하면서 투자 여부를 생각해야겠다라는 네.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과거 탄핵 정국 때도 불확실성의 제고와 함께 뭐 환율이나 주가가 안정되는 것처럼 이번에도 그 바닥 그 최 안 좋았던 그 시점은 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달 경제 불확실성 지수 EPU가 나오면은 네. 이번 달 거보다는 훨씬 좋아지겠네요. 저는 좀 개런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국가의 대외 신용 위험들을 보여주는 이제 신용 부도 수합 프리미엄 네. 이게 많이 상승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거 역시 좀 한 곱이 좀 넘을까요? 한 곱이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신용부도 수합 프리미엄이 어려운 지표인데 네, 네. 제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가 있어요.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아유, 올라가겠죠. 올라가죠. 할증되죠. 근데 네. 안전한 10년 동안 무사고예요. 아무래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네. 마치 이런 것처럼 그 나라의 안정성을 평가해서 보험료를 높게 측정하는 거냐 낮게 측정하느냐 이 네. 위험도를 보여주는 건데 이 위험도가 가장 극단적으로 고조됐었다가 네. 다소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물 한국 그 신용 부도 수화프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졌다가 네. 지금 이제 좀 낮춰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후로. 모든 현상들을 불확실성의 제거 네. 물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관세 전쟁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아직 발효는 안 했어요. 근데 발표가 공포감을 준 거죠. 역시 불확실성이 정점을 찍었었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금융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이것은 이미 반영된 주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주식시장, 자본시장은 다른 그림일 수 있겠다 의견드립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관세 이 공세지 않습니까? 네. 참 아이러니하다 그럴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때는 트럼프 1기 행정부였고 네. 이번에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이렇게 맞물리게 됐는데 문제는 이번 2기 행정부가 생각보다 더 강력하고 빠르게 관세 네. 정책을 카드를 꺼내 들면서 지금 각국이 참 비상입니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네네. 공세를 쏟아부어 가지고요. 네. 여기 어떻게 대응할까가 참 걱정인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요? 일단 세계가 미국을 등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등진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미국의 전략이었거든요. 중국을 고립시키자. 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고립시키지 못했지 않았느냐. 우리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고립시키자라는 네. 중국을 입장으로. 등지게 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중국을 등지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관세 전쟁의 결과는 EU도 네. 야 우리도 맞보복하자. 똑같이 관세 보복하자. 중국도 당연히 맞대응하자.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동안 이 상호 관세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프랑스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 짓는 움직임, 투자 움직임을 다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모든 기업 지금 다 철회하라. 그 예외 없다. 네. 단호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을 등지고 다른 나라들끼리 똘똘 뭉치는. 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계 GDP에서 네. 미국 GDP가 25%예요. 네. 그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GDP가 75%예요. 그럼 네. 미국을 등지고 우리끼리 적극적으로 거래하면 되지 않겠는가? 자유무역하면 되지 그게 않을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예. 뭔가 강한 움직임 조치를 취해보자라는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한중일 장관계 예. 협의회 이런 것도 거치면서 우리끼리 뭔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을 가져가 보자 하는 움직임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미국이 당장 여기서 이런 움직임에 다른 나라들 국가들의 움직임에 자기네들의 그 지금 해오고 있는 거를 갑자기 철회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체면도 있고 예. 나름대로 노림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어디까지 갈까요? 이 상황이. 얼마 전에
정의선 회장께서 백악관 브리핑을 할 현대차, 때 예. 그때 트럼프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게 바로 타리프 이펙트다. 관세 효과다. 관세 이펙트다. 예, 이게 관세 효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관세 효과가 나타날지를 봐야 되는데 예.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 그러면 철회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오히려? 트럼프라는 인물이 어제까지는 예외라고 했더니 그 다음 날은 또 예외가 아니라고 그러고 어제까지는 또 적용한다고 그러더니 또 그 다음 날은 유예 안 시켜준다고 그러고 계속 바뀌는 인물이니까 네. 혹여나 사업가고 기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윤에서 투지 타산이 안 맞는 건 절대 안 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체면 이런 거보다도 실리를 더 중요시 네. 할까요? 목적했던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다음 날 또 쉬운 게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정책은 예. IRA나 칩스법과 같은 네, 네, 인플레이션 이 감축법하고 행정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의회에 통과된 법안 가지고 싸웠는데 네, 여기는 뭐 행정명령으로 하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협상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선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대선까지 이제 국정 공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네. 뭔가 이렇게 의사 결정 과정이 쫙 이렇게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걱정은 돼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맞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섭할 수 있는 이 파트너가 없다라는 네, 네. 것이 가장 안타깝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거론했던 몇몇 국가들의 대응은 뭐 일본 입장에선 고개를 숙이고 있거든요. 지금 고개를 숙여서 우리는 면제해달라라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뭐가 옳다 그르다는 것은 지금 예단하기 각 어렵다. 나라별로 또 예. 입장이 다르니까. 예, 예. 그러나 어쨌든 그 모든 목소리들 시진핑의 목소리고 마크롱의 목소리고 국가 원수들. 다 국가 원수들의 목소리인데 우리는 아직 목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떤 장단에 맞춰서 대응해야 될지 모르니 저는 정의선 회장께서 백악관에 가서 브리핑한 것은 오히려 우리 정책 공백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럴 때일수록 남은 한 2달간 정책 공백을 최대한 메꾸기 위한 그런 방향성을 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아까 금리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그럼 한은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그 금리 정책을 가져가야 거라고 보시고 네. 아니면 교수님께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한국은행 입장에서 네. 지난 11월에는 한국 경제를 1.9%로 전망했었고 지난 2월에는 1.5%로 네. 하향 조정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마음속에 1.5가 아닌 뭐 1.4, 1.3 정도로 말은 하고 있진 않지만 마음을 먹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유추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경기 부양적 노력을 초집중해야 되겠구나. 네.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 이제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힘을 써야 되겠구나. 네. 라는 방향으로 생각해 본다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있겠다. 또 한 가지 금리를 인하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어떤 그동안. 면들이 네. 예를 들면 환율이 급등하는 네. 거.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거 이것도 부담스럽고 가계부채 이런 네. 것들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이것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했기 때문에 네. 환율도 다소 안정화되는 흐름을 계속 유지한다면 네. 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아도 될 게 이제 보통 선거 이후에 선거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대선 모드로 접어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좀 경기 부양 효과 네. 지금 유통업계라든가 외식 이런 업계들은 지금 이제 좀 약간 한숨 돌리는 그런 분위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런 기대를 물론 하고요. 예. 여전히 뭐 2달 후에 어떤 정권이 어떤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이 새로운 정책 나라 살림살이를 운영할지 역시 모르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단행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네. 2달 정도는 네. 어떤 방향을 가져가는 정부가 시작이 될까라는 것이 확실시 됐을 때 그런 방향성에 맞게 그런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신사업 진출을 하고 신규 투자를 단행합니다. 네. 그때 일자리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정책 공백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네. 그런 부분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네. 또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됐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이 탄력을 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생산, 소비, 투자 등 그 지표를 보면 이렇게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징후가 조금씩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가 상당히 많이 둔화됐고요. 네. 한마디로 저는 소매 판매액 증가율을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 예. 2022년, 3년, 4년, 네. 3년 연속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였어요. 이런 것은 소매 판매액을 계산한 네. 이래 통계를 계산한 이래로 이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 정도인가요? 3년 연속 감소가. 네. 그만큼 우리 경제가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마저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네. 또 이 대형 산불 화재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한 여러 악영향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데 모든 정책의 방향성을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재정 통화 양 측면에서 다 확장적 기조로 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다고 보신다고요? 저는 그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